이 조합은 임신부에게 위험할 수 있어. 소희 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검사 결과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했죠. 성분들이 유산을 유발할 여지가 큰 조합이야, 지아나.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고 뱃속 아이가 발귀질하는 게 느껴졌죠. 시어머니가 내밀었던 그 한약 봉투. 아들로 바꿔준다며 웃던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지아나? 괜찮아? 지아나! 소희 언니가 불렀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내가 만약 그걸 먹었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뱃속 아이를 지키려고 그 한약을 거부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겠죠. 제가 그날부터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안이에요. 올해 35이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제가 4년 동안 참아왔던 시집살이가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날은 임신 16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죠.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순간 남편 민준이의 어깨가 살짝 처진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 한편으론 아쉬웠죠. 시댁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괜찮아. 여자 아이도 좋잖아.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애써 밝게 하려는 노력이 묻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검진 받았어요. 내 여자 아이래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아, 그래? 하더니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러고 나서 들려온 건 차가운 한숨이었어요. 그럼 이번엔 정말 잘해야지. 몸조리 제대로 해야 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첫째, 혜원이도 딸이었거든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실망을 숨기지 않으셨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분녀, 어머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어요. 어서 와. 앉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민준이는 엄마, 괜찮죠? 하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딸만 둘이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그 말씀을 들으니 목이 막혔어요. 저도 모르게 배를 감쌌죠. 어머님,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안이 너는 몰라.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대가 이어지는 거야. 시아버지께서도 신문을 접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그렇지.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집안일은 다르거든. 동서예림 씨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죠. 우리 찬영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찬영이는 동서의 아들이자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 손자였어요. 올해 4살인데 벌써 온 집안의 관심이 그 아이에게 쏠려 있었죠. 맞아. 우리 찬영이가 진짜 장손이야. 어머님이 찬영이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확 밝아지셨어요.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지안아, 이거 먹어봐. 어머님 손에는 한약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에 한약 냄새가 진하게 났죠. 이게 뭐예요? 유명한 한의사한테 받은 거야. 아들로 바꿔주는 약이래.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아들로 바꿔준다고요? 이미 성별이 정해진 아이를? 어머님,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더니 어머님이 약간 짜증을 내셨어요. 야, 너는 왜 그래? 좋다는 걸 해주는데. 하지만 임신 중에 함부로 약을. 임신 중에 먹어도 되는 걸로 지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먹어. 어머님의 말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거절하면 안 될 분위기였죠. 하루에 하나씩 끓여서 먹어. 알겠지? 한약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지, 정말 안전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머님,
한의사 선생님이 정말 괜찮다고 하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그런데 왜 자꾸 묻는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집으로 돌아와서 한약봉투를 식탁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 이런 약이 있을까요? 아들로 바꿔준다는 약이요. 민준이가 퇴근해서 한약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가 또 뭘 사오셨네. 아들로 바꿔주는 약이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몸보신용 아닐까? 민준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배 속의 아이가 발길질할 때마다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아들로 바꿔주는 약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핸드폰을 켜서 검색해봤어요. 임신 중 한약, 성별 바꾸는 약 같은 키워드로요. 하지만 나오는 건 그런 약은 없다는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님은 그런 약이라고 하신 걸까요? 정말 한의사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저에게 해로운 뭔가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배 속 아이가 또 한 번 발길질했어요. 마치 엄마,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한약을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는 계속 그 한약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악몽이었죠. 시퀀스 2 4천만 5천자. 그 한약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가 왜 그렇게 의심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사실 시댁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한 건 첫째 혜원이를 낳고 첫 번째 명절 때부터였거든요. 혜원이가 도리가 지났을 때였어요. 추석이어서 온 가족이 모였죠. 시댁 거실엔 시아버지, 어머님, 시동생 원준이와 그 아내 혜림씨, 그리고 혜림씨의 아들 찬영이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특히 찬영이를 중심으로 모든 대화가 돌아갔죠. 우리 찬영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어머님이 찬영이를 무릎에 앉히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찬영이는 장손이니까 당연히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잠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어머님이 일어나시더니 안방에서 뭔가를 가져오셨어요. 통장 2개였어요. 자, 찬영아, 이거 할머니가 너 주는 거야. 어머님이 찬영이에게 건네신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겉표지에 적힌 잔고가 1억이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어머님이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장손 축하금이야. 우리 찬영이 앞으로 잘 자라라고. 혜림 씨가 옆에서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찬영이한테 이렇게까지. 우리 장손인데 당연하지. 나중에 집안대 이어갈 애인데.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혜원이 쪽을 보셨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원이한테도 뭔가 주실 건가 싶어서요. 혜원이도 이리 와. 혜원이가 아장아장 어머님께 다가갔어요. 어머님이 또 다른 통장을 꺼내셨죠. 자, 혜원이도 받아. 그런데 그 통장은 찬영이 것과는 달랐어요. 1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자애는 이 정도면 충분해.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같은 손자인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혜림 씨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죠.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결국 아들이 집안을 이어가는 거니까요. 시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그렇지. 아들과 딸을 똑같이 키울 수는 없는 거야.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설령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하시는 건 너무했거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혜원이도 똑같은 손자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차별. 야, 너 지금 내가 차별한다고 했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명히 화가 나신 것 같았죠. 혜림 씨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어머님도 나름의 뜻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요?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제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좀 진정해. 민준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민준이의 표정을 보니 저보다는 어머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지안아, 엄마도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야. 명절 분위기 망치지 말자. 민준이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제가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혜원이 통장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며 통장을 어머님께 다시 내밀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버릇없는 게 어른한테 대들어? 내가 뭔데 내가 주는 걸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해? 어머님, 저는 차별받고 싶지 않아요. 혜원이도 소중한 손자라고요.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딸이 뭐 그리 소중하다고. 어머님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혜원이가 그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겨우 돌 지난 아이지만 분위기는 느낄 거예요. 여보, 제발 그만해.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돈 못 받아요. 사과? 내가 왜 사과해? 너야말로 사과해.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어서 시아버지께서 신문을 탁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들 해. 집안 방식이 있는 거야. 집안 방식이라는 게 차별하는 거예요? 제가 시아버지께 따져 물었더니 시아버지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야, 요즘 며느리들이 어른 말을 안 듣나? 원준이가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좋게 해주시는 건데. 혜림 씨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방에서 저를 몰아붙이는 분위기였어요. 민준이마저 제 편이 아니었죠. 결국 저는 혜원이의 통장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 통장은 집에 가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절대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와 크게 싸웠어요. 여보, 왜 엄마 앞에서 그렇게 했어? 기분 나쁘시잖아. 그럼 나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우리 혜원이가 차별받는데? 차별이 아니라 그냥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야. 옛날 생각이라고 해서 괜찮은 거야? 우리 딸이 상처받아도 돼? 민준이는 결국 알겠다.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버릇없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 집안에서 정말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게 말이에요. 시퀀스 3, 4천만 5천자. 그 첫 번째 통장 사건 이후로 시댁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셨고, 가족 모임 때마다 은근히 저를 겨냥한 말씀들을 하셨죠. 특히 혜원이 돌잔치 때가 그랬어요. 찬영이 돌잔치 때와는 정말 대조적이었거든요. 찬영이 돌잔치 때는 어머님이 앞장서서 준비하셨어요. 호텔 예약부터 하객 명단까지 다 챙기시면서 우리 장손 돌잔치라며 자랑하셨죠. 그런데 혜원이 돌잔치 때는 달랐어요. 지안아, 혜원이 돌잔치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이 무심한 듯 물으셨을 때 저는 당연히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과 상의해서 정하려고 했어요. 아, 나는 그날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손녀 돌잔치에 못 온다고요? 어머님, 무슨 약속이신데? 성당에서 하는 모임이야. 미리 약속된 거라서 빼기가 어려워. 민준이가 옆에서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혜원이 돌잔치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돌잔치가 뭐 꼭 할머니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어머님의 태도가 너무 차가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찬영이 돌잔치 때는 그렇게 열성이시더니 혜원이 때는 이렇게 무관심하시다니. 그럼 다른 날로 옮길까요? 제가 양보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선물이나 하나 사줄게. 결국 혜원이 돌잔치는 저희 가족만으로 조촐하게 치렀어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선물은 옷 한 벌이었는데 찬영이가 받은 금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 일 이후로도 차별은 계속됐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은 찬영이에게만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 찬영이는 정말 똑똑하네. 벌써 말도 이렇게 잘하고. 찬영이가 뭘 해도 어머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반면 혜원이가 같은 걸 해도 별 반응이 없으셨죠. 혜원이도 말 잘하는데요.
제가 끼어들면 어머님은 시큰둥하게 반응하셨어요. 여자애들이 원래 말 빨라. 그게 뭐 자랑이야. 혜림 씨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남자애들이 늦게 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혜원이가 뭘 해도 여자애니까 딸이라서라는 말로 깎아내리셨어요. 어느 날은 혜원이가 어머님께 안기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살짝 밀어내시는 걸 봤어요. 혜원아, 할머니는 지금 바빠. 저기 찬영이 오빠랑 놀아. 혜원이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겨우 돌 지난 아이도 차별하는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차별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신문만 보시고 원준이와 혜림 씨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민준이마저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었어요.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제가 민준이에게 하소연하면 민준이는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엄마가 아기는 없으실 거야. 그냥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기가 없다고? 이게 아기가 아니면 뭐야? 좀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혜원이가 두 돌이 지날 무렵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혜원이는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지 마. 여자애는 얌전하게 키워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찬영이처럼 구는 거 봤어. 여자애가 남자애 따라하면 안 돼. 혜원이가 찬영이와 함께 뛰어놀고 있는 걸 보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함께 노는 건데 그것조차 제재하시는 거였어요. 혜림 씨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여자애는 여자애답게 키워야죠. 너무 날뛰면 나중에 버릇없어져요. 찬영이도 똑같이 뛰어노는데 왜 혜원이만? 제가 항변하려고 했지만 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애와 여자애는 달라. 그걸 왜 몰라? 그날 밤에도 민준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러면 혜원이가 너무 위축될 것 같아. 엄마도 혜원이를 예쁘게 생각하시는데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거 아닐까? 예쁘게 생각한다고? 어디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어머님이 혜원이를 예쁘게 생각하신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어머님의 첫 반응이 생각났어요.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당연한 기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 속에는 딸이면 실망이라는 뜻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둘째도 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머님의 실망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어요. 또 딸이야? 참, 그때의 한숨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틀 후에 나온 게 바로 그 한약이었죠. 아들로 바꿔주는 약이라면서 내미신 그 한약 공지를 받아들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집안에서 딸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그리고 그들이 저와 제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요. 그날 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할 때마다 걱정이 됐어요. 이 아이도 혜원이처럼 차별받으며 자라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한약에 대한 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말이에요. 시퀀스 4천만 5천자. 한약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저는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꾸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아나, 약은 잘 먹고 있어? 어머님이 전화로 확인하셨을 때 저는 얼버무렸어요. 네, 먹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둔 채였죠. 며칠 더 지나서 어머님이 직접 오셨어요. 약 먹은 봉지 좀 보자.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먹지 않은 게 들킬까 봐요. 그게, 왜? 안 먹었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입맛이 없어서 조금. 야, 이런 좋은 약을 왜 안 먹어? 돈 주고 산 건데. 죄송해요. 앞으로 잘 먹을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상해. 아들 낳으려고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한약에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이 한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마침 제 친구 중에 한의사인 소희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말해봐. 한약 성분 분석 좀 해줄 수 있어? 갑자기 웬 한약 성분?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대충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한약인데
뭔가 찜찜해서 확인하고 싶다고요. 아, 그럼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돼. 정확한 성분 나와. 정말. 그럼 부탁할게. 그런데 지아나, 혹시 임신 중이잖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건 맞아. 소희 언니의 말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역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소희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아나, 검사 결과 나왔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까? 언니, 전화로 말해줘. 무슨 일이야? 이 조합은 임산부에게 위험할 수 있어. 순간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성분들을 보니까 유산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여지가 큰 조합이야.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야.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하는 게 느껴졌는데 마치 엄마 고마워, 안 먹어줘서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정말이야? 응. 한두 번 먹었다고 바로 위험한 건 아니지만 계속 복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제 아이를? 민준이가 퇴근해서 제 표정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검사 결과를 말해줬어요. 여보, 그 한약 위험한 거였어. 뭐? 무슨 소리야? 유산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대.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그게 확실해? 소희 언니가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야. 민준이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여보, 한의원에서 잘못 지었거나 아니면 검사에 오류가 있었을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님을 두둔하다니요. 여보, 이게 장난이야? 우리 아이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가 정말 그럴 의도였을 것 같아? 그럼 뭐야? 우연히 그런 약을 주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보, 나는 지금 너무 무서워. 우리 아이가,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하지만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물어볼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날 밤, 민준이가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했어요. 엄마, 지안이가 받은 한약 어떤 건가요? 왜? 무슨 일이야? 성분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은 거야. 그런데 임산부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지안이가 또 트집 잡는 거 아니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검사까지 해봤는데. 검사? 누가 검사를 해? 너희가 우리 가족을 의심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야, 민준아. 내가 엄마를 못 믿겠다는 거야? 결국 민준이는 어머님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지안이가 워낙 예민해서. 전화를 끊은 후 민준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정말 억울해하시네. 억울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우리 아이를 해치려고 했을 리는 없잖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준이는 끝까지 어머님 편이라는 거요.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에게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어떡하지? 정말 무서워. 지안아, 일단 그 약은 절대 먹지 마. 그리고 증거 잘 보관해둬. 증거? 검사 결과지 말이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그때는 엄마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는 이미 앞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뱃속 아이가 유독 많이 움직였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한 씨가 받은 그 한약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의 아들로 바꿔주는 약이 사실은 그런 의미였다니. 아무리 아들을 원한다고 해도 이건 정말 선을 넘은 일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편을 드는 걸 보면서 지한 씨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시퀀스 5 4천만 5천자. 한약 성분 검사 결과를 알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해치려고 한 걸까요? 고민 끝에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만약 정말로 악의적인 의도였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세요. 검사 결과지, 한약 봉지, 관련 대화 내용,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혹시 이혼을 생각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변호사 선생님이 신중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양육권 문제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거주, 공간 확보도 필요하고요. 상담을 받고 나니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일단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소희 언니가 준 검사 결과지를 파일에 정리했어요. 한약 봉지도 냉동실에 따로 보관해뒀고요. 그런데 이틀 후 어머님이 갑자기 집으로 오셨어요. 지아나, 약은 잘 먹고 있어? 네, 먹고 있어요. 사실은 한 봉지도 안 먹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효과는 어때? 아들로 바뀌었는지 검사해봤어? 순간 어머님의 말씀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그 약이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 그런 약이 정말 있어요? 당연하지. 한의사가 그렇게 말했는걸. 어떤 한의원이세요? 저도 가서 상담받고 싶어요. 순간 어머님이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그냥 아는 데야. 너는 약만 잘 먹어. 한의원 이름 좀 알려주세요. 왜 자꾸 물어? 약 효과 없으면 다른 거 또 받아올 테니까 걱정 말고.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걸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한의원에서 받은 약이 맞을까요?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진실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그 한약 어떤 한의원에서 지으셨는지 궁금해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죠. 너 왜 자꾸 그걸 물어? 못 믿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도 나중에 참고하려고. 참고는 무슨, 내가 우리 집안을 의심하고 있구나. 혜림 씨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어머님이 좋게 해주시는 건데 왜 자꾸 따지세요? 저는 단순히 궁금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잖아요. 어머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시아버지께서도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참 버릇이 없어졌어. 어른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원준이도 거들었어요. 형수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사방에서 저를 몰아붙이는 분위기였어요. 민준이마저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지아나, 내가 결혼해서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래? 시어머니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면 뭐야? 내가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꺼낸 건 이혼 서류였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이게 뭐야? 민준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혼 서류요.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계집애가 정말 미쳤구나. 이혼이라고? 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야, 내가 뭔데 이혼을 한다고 해. 우리 민준이가 뭘 잘못했어. 시아버지께서도 화를 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집안 체면은 생각 안 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죄송하지만 제 아이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아이들을 지켜. 누가 너희 아이들 해쳤어? 어머님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 한약이요. 또 그 소리야? 정말 끝까지 의심하는구나.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혜림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검사 결과라니 정말 어이없네요. 어머님을 음해하려고 그런 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조작이 아니에요. 공식 검사기관에서 받은 결과예요. 원준이가 말했어요. 형수,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엄마한테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이러지 말자. 다시 이야기해보자. 민준 씨도 마지막으로 선택하세요. 저와 아이들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머님 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민준이의 선택을요. 여보, 엄마한테 사과해. 이건 너무 심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알겠어요. 이혼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내가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하는 게 느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시퀀스 6 4천만 5천자. 이혼 서류를 내밀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준이는 제가 설마 정말로 이혼을 진행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여보,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을 때 민준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럼 혜원이는, 뱃속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양육비도 안 받겠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때부터 민준이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유하더니 나중에는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했거든요. 여보, 내가 교사 월급으로 아이 둘 키우기 힘들 거야. 그리고 혜원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정말 좋은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친정 부모님과도 상의했고 경제적인 계획도 세웠거든요. 조정 신청 후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법원에서 만난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조정위원님, 제 아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를 음해하고 있어요. 한약을 주셨는데 그게 위험한 거라면서 검사까지 받았어요. 민준이는 저를 마치 피해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몰아갔어요. 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위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소희 언니의 소견서, 공식 검사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어머님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들까지요. 이 한약에는 임산부에게 위험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준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악의 없이 하신 일이에요. 몸보신용으로 주신 거죠. 그럼 왜 아들로 바꿔주는 약이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반박하자 민준이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조정은 결렬됐어요. 민준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 후 며칠 뒤 어머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아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어머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돈이라니요? 양육비 많이 받고 싶은 거지. 얼마 주면 이혼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갈래?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한약 때문이야. 그깟 것 때문에 집안을 뒤집어 놓을 거야? 그깟 것이라고요? 제 아이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요. 야, 너 지금 나를 살인자로 몰고 있는 거야? 전화 너머로 어머님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의도? 내가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야? 그건 어머님만 아시겠죠. 결국 어머님도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혜림 씨, 원준이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수,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원준이의 전화였어요. 저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요? 언제 빌었나요? 오히려 저를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몰고 있던데요. 형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도 나름 충격받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아나, 내 판단이 옳다. 끝까지 밀고 가거라.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까가 아니라, 그래야만 해. 내 아이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어머니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지아나, 우리가 전세자금 도와줄게. 아이들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나와. 엄마, 괜찮아요? 우리 딸과 손자들이 위험한 곳에 있을 수는 없지. 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한편, 민준이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한약 검사 결과, 소희 언니의 전문가, 의견, 그리고 시댁에서의 차별 사례들을 모두 기록해뒀거든요. 특히 천명절 때 통장 사건, 혜원이와 찬영이에 대한 차별적 대우, 그리고 어머님의 발언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특히 한약 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정말요? 네. 임산부에게 유해한 물질을 의도적으로 제공했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준이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한약에 대해 해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어떤 한의원에서 받았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어요. 한의원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다는 게 그들의 답변이었어요. 그 자체로도 이상한 일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제게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특히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양육비 문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지아나, 시댁 돈 받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거 도와주자.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아빠,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우리 손자들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결정뿐이었어요. 시퀀스 7 4천만 5천자. 재판이 진행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댁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혜원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는데 우연히 혜림 씨와 어머님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벤치 뒤쪽에 숨어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안 언니가 나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혜림 씨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세요. 지안 언니가 나가면 집안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찬영이가 장손이니까 나중에 재산 상속받을 때도 더 유리하고요. 어머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민준이 형이 이혼하면 우리 찬영이 입지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혜림 씨의 계산적인 말투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몰아붙였던 이유가 이거였다니. 그래도 민준이가 불쌍한데. 민준이 형은 나중에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요. 이번엔 아들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이들에게 저와 제 아이들은 그저 방해물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시동생 원준이가 저에게 직접 연락해 왔어요. 형수,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만나자고 한 곳은 시댁 근처 카페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형수, 솔직히 말할게요. 원준이는 시작부터 직설적이었어요.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형이 요즘 집에서 힘들어해요.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원준이의 말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형수가 나가면 집안이 조용해질 것 같아요. 조용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툼이 없어지잖아요. 형수도 자유로워지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원준이도 혜림 씨와 같은 생각이라는 거요. 그런데 양육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원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형수가 너무 많이 요구하지만 않으면 합리적인 선에서 주겠다는 거죠. 합리적인 선이라니 구체적으로 얼마예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50만 원으로 아이 둘을 키우라고요? 형수도 직업이 있잖아요. 교사 월급이면. 원준 씨,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원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형수는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법정 양육비 기준대로 받을 거예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과하다니요? 제 아이들이 받을 당연한 권리예요.
원준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한마디 더 했어요. 형수, 너무 고집부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시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오직 하나였어요. 저와 제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참, 명절 때 받았던 그 통장들 말이에요. 저는 변호사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혹시 그 축하금 통장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나요? 장손에게는 1억, 제 딸에게는 1천만 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신다고 하시면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셨어요. 변호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축하금이 아니라 통제 수단이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차별적으로 지급됐다면 더욱 문제가 되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새로운 자료를 준비했어요. 첫 명절 당시의 상황, 통장 관리 방식, 그리고 차별적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요. 다음 재판에서 이 자료를 제출했더니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민준이 측에서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축하금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변호사가 해명했지만 법원에서는 다르게 봤어요. 축하금이라면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관리한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네요. 더욱 문제가 된 건 어머님이 장손 찬영이에게 준 1억 원 통장의 관리 방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장손을 위해 보관해주겠다며 통장과 도장을 모두 가져가신 상태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머님이 그 돈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원준이와 혜림 씨가 어머님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찬영이 통장은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혜림 씨가 어머님께 따져 물었대요. 아직 어린데 뭐하러 줘.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 가지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 관리해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결국 이 문제로 시댁 내부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특히 원준이가 어머니가 나중에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실 수도 있다는 의심까지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재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차별하고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모든 걸 통제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법원에서도 시댁의 진짜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식이라면 축하금이 아니라 통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준이 측에서는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끼리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를 몰아붙이려던 시댁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 다투게 된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이 말하던 가족, 전통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요. 시퀀스 8 4천만 5천자. 재판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됐어요. 양육권은 제가, 양육비는 법정 기준으로 받기로 했고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드디어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조용한 동네에 깔끔한 아파트를 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였어요. 지안아, 이걸 받아라. 아버지가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빠, 이게 혜원이와 혜린이 명의로 각각 1억씩 만들었다. 아빠, 이렇게 큰 돈을. 시댁에서 받은 그 통장 기억나지? 그때 너무 화가 났어. 우리 손자들을 차별하는 게. 어머니도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지안아, 시댁 돈 받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 몫을 만들어주자. 이게 진짜 조건 없는 선물이야.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정말, 뭘 감사해 해. 우리 딸과 손자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혜원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 안 만나요? 응,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좋아요. 엄마랑 혜린이랑 혜원이만 있으면 돼요. 혜원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이도 그 차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출산 후 혜린이를 안고 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혜린아, 너는 누구 허락도 받을 필요 없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혜린이가 제 손가락을 꽉 쥐는 게 마치 알겠어요. 엄마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로 복직했을 때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활력을 느꼈어요.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응, 선생님이 요즘 정말 행복해. 왜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거든.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해 온 거예요. 지안아, 한번 만나자. 어머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이전과 달리 약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다니. 어머님 그 한약. 정말 몸보신용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말이 맞았나 봐. 미안하다. 지안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님, 사과는 아이들 앞에서 진심으로만 받겠어요. 뭐라고? 혜원이와 혜린이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그동안 차별했던 것에 대해서요. 어머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알겠다. 아이들 앞에서 할게.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혜원이와 혜린이를 찬영이와 똑같이 대해주셔야 해요. 그럴 수 없다면 만나지 마세요. 지안아, 저는 제 아이들이 차별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겠다. 약속할게. 하지만 저는 아직 믿을 수 없었어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시댁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원준이와 혜림 씨가 어머님과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분가를 했다고 했거든요. 통장 관리 문제로 계속 다툰 끝에 나간 거래요. 소식을 전해준 건 민준이었어요. 그래요? 지안아, 우리 정말 끝인가? 민준이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정해뒀어요. 네, 끝이에요.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괜찮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었어요. 혜원이는 엄마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꿈을 키우고 있었고, 혜린이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혜원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에는 저와 혜원이, 혜린이,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혜원아, 행복해? 네. 엄마랑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거요. 이제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차별 없는 세상에서 제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줬고, 그들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가끔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그 한약을 먹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과거의 일이에요.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혜린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웃을 때마다, 혜원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날의 결단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지안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은 아들로 바꿔주는 한약이라는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안 씨가 의심을 품고 직접 성공검사를 의뢰한 용기였어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깨달았어요. 특히 어린 혜원이가 그 차별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야 했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지안 씨의 결단력이었어요. 내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한 마음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한 모습이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인상적이었어요. 시댁돈 받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 몫을 만들어주자고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요. 누구나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만나죠.
때로는 찾는 게 미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지한 씨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외부의 시선이나 체면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걸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모든 걸 바꿨어요. 지한 씨가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놓던 그 순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께도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